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날카로운 파편이 제 어깨를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 너머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죠. 전연 잡아. 저는 깨진 창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영하 10도의 겨울밤, 심양여관 화장실에서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2번 팔릴 거라는 것을요. 북한 39호실 외화벌이 요원이었던 제가 왜 목숨을 걸고 유리창을 깨야 했을까요? 그리고 메콩강 한가운데서 동료의 손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2019년 7월 저는 평양에서 영광스럽게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광이 아닌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15일 평양 모란봉극장 대강당.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김소의 동무 대외경제연락부 39호실 외화벌이 요원 최종 선발. 축하합니다. 500명 중 단 20명. 저는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그런 떨림이었죠. 무대 위 붉은 현수막에는 금색 글자가 빛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해외 파견의 영광을 아는 충성스런 일꾼들이여. 그날 밤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평양 중구역 5층 아파트,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외화벌이 요원 선발은 온 가족의 성분을 보장하는 특권이었거든요. 식량 배급, 주택 배정, 동생의 대학 진학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평성시 외화벌이 요원 집중훈련소. 한 달간 중국어, 서비스 매뉴얼, 외화 관리 규정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선배 요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었죠. 소위 동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가면 식당 사장들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 혼자 있지 마세요. 문단속 꼭 하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못해요. 그냥 조심하세요. 목표액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2019년 6월 28일 출국 전날. 담당 지도원이 우리 20명을 소집했습니다. 평양 보통강 구역 39호실 사무실, 냉방도 안 되는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훈시를 들었습니다. 동무들, 이번 파견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개인별 목표는 연간 5만 달러입니다. 3년이면 15만 달러.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지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본인은 본국 소환, 가족은 연자제로 책임을 집니다. 성분 재조사, 직장 재배치, 배급 중단. 모두 각오하십시오.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목에 걸린 올감이었죠. 3년간 15만 달러. 만약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외화벌이는 충성의 증명입니다. 당과 수령님께 바치는 헌신입니다. 배신은 곧 죽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회색 아파트들,
선전구호들, 군복 입은 사람들,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 동무, 우리 잘 버틸 수 있겠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영광의 땅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2019년 7월 3일 새벽 5시 중국 심양시 태원구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순간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더웠어요. 여기가 모란관입니다. 앞으로 3년간 동무들의 전쟁터죠. 인솔 지도원이 3층짜리 낡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간판에는 붉은 글씨로 조선식당 모란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밤 11시 퇴근 12시간 동안 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따르고 발이 퉁퉁 부었고 목소리는 쉬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감시였습니다. 박혜숙 감시원, 45세 여자였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어요. 소희 동무, 오늘 손님한테 받은 팁이 120위안인데 신고는 80위안이네요. 40위안 차이를 지적받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12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8개월을 함께 일한 동료 정아가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2시간 후 그녀가 나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희야, 나 본국 소환이래. 왜? 무슨 일인데? 이번 분기 목표 8,000달러였는데 6,000달러밖에 못 채웠어. 2,000달러 부족. 정화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감시원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2주 후였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온 요원 언니가 화장실에서 제게 속삭였어요. 소희야, 정화 언니 소식 들었어?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정화 언니 가족들 정치범수용소 끌려갔대. 정화 언니는 재교육소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00달러 때문에, 고작 1,400만 원 때문에 가족 전체가.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제 목표액은 분기당 12,500달러. 한 달에 4,166달러였어요. 하루에 약 140달러를 벌어야 했죠. 손님이 적은 날은 공포였습니다.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밤 술 취한 남자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식당 사장 김철민도 있었어요. 50대 39호실에서 파견 나온 간부였죠. 그는 제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소희 동무, 오늘 분위기 좋은데 한 잔 어때? 감사합니다만 근무 중이라. 에이, 손님 접대도 업무야. 마셔. 밤 11시 문을 닫고 정리를 마쳤을 때 사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기숙사로 올라갔어요. 저만 홀로 남았죠. 소희 동무 사무실로 잠깐 와봐. 사무실 문이 닫히고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를 잠근 거예요. 이번 달 내 목표액이 3,000달러 부족하더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다음 달? 그가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정화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를 도와줄 수도 있어. 3,000달러쯤은 내가 채워줄 수 있단 말이지. 그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동했어요. 대신 너도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줘야지. 안 그래?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사장님, 제발, 제발, 넌 선택할 수 있어. 나한테 잘하거나 아니면 정아처럼 되거나. 그날 밤 저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울면서 애원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기숙사로 뛰어 올라갔죠. 방문을 잠그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영광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감옥이었습니다. 3년의 형기를 살아야 하는 감옥. 아니, 어쩌면 평생일지도 모르는 감옥이었죠. 2020년 8월 14일 밤, 제 2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기숙사 화장실 거울을 보며 저는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1년 전과 너무 달랐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죠. 그날까지 정확히 5번이었습니다. 사장 김철민에게 당한 성폭력이요. 첫 번째는 2020년 4월 목표액 부족을 빌미로, 두 번째는 5월 감시원 보고서를 바꿔주는 대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이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원할 때마다였어요. 매번 저는 울면서 씻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도록 문질렀죠. 하지만 그 더러움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비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초반 조선족 억양으로 말하는 사업가였죠. 한 달에 2~3번 오는 단골이었습니다. 소희 씨,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손님. 1년 넘게 봤는데 처음 왔을 때랑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괜찮냐고 물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장희민, 무역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함정일까? 아니면 무슨 말씀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 적어뒀어요. 그는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중국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일주일 후인 8월 29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식당 공용 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장 선생님이신가요? 저 소희예요. 아, 소희 씨. 전화 기다렸어요. 혹시 결심했나요? 무엇을 결심하라는 건가요? 한국이요. 한국으로 갈 생각 없어요? 한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자유, 인간다운 삶, 누구도 제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곳. 하지만 어떻게?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다음에 올 때 줄게요. 9월 3일 밤 장 선생이 다시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컴퓨터 있으면 몰래 봐요. 그리고 다시 연락해요. 절대 들키지 마세요. 기숙사로 돌아와 동료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저는 몰래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폴더 안에는 한국 드라마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스카이 캐슬. 저는 이어폰을 끼고 사랑의 불시착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한국.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여자 주인공은 원하는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어요. 새벽 5시까지 사마를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처럼 취급받아야 할까? 그날부터 저는 팁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주는 12안, 22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모았어요. 생리대 속에 돈을 접어 넣었습니다. 한 달 만에 2,000위안이 모였죠. 9월 28일 저는 다시 장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한국 가고 싶어요. 확실해요? 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알겠어요. 준비하세요. 제가 사람을 연결해 줄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숙사 문이 벌컥 열렸어요. 긴급 검열입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박혜숙 감시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 정기 검열이었죠.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모든 소지품을 침대 위에 올려놓으세요. 가방, 서랍, 옷장 모두 열어요. 감시원이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생리대 속에 숨긴 2,000위안, 그리고 USB. 발각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감시원의 손이 제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소의 동무, 이리 와봐. 박혜숙 감시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생리대 속에 숨긴 2,000위안과 USB. 발각되면 끝입니다. 네, 감시원 동무. 감시원이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죠. 생리대 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시원 동무, 여기 좀 보세요. 옆 침대 동료가 소리쳤어요. 감시원이 황급히 그쪽으로 갔습니다. 동료 리설이의 침대 밑에서 중국 화장품이 나온 거예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외제 물품이었죠. 리설이 동무, 이게 뭐야? 손님이 준 선물인데. 선물? 신고 안 하고 숨겼어? 내일 아침 보고서 올라간다. 검열은 리설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라는 것을요. 2020년 10월 15일 저는 장 선생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11월 말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국경절 시즌이라 경비가 느슨해지거든요. 제가 심양역까지 태워드릴게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세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단 3,000위안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으면 되고요. 딱 맞았어요. 제가 모은 돈이 정확히 2,000위안이었거든요. 한 달만 더 모으면 됐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중국 국경절 연휴 마지막 날이라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9시 저는 평소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속옷 안쪽에는 3,200위안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USB는 불에 지어 안쪽 주머니에 숨겼고요. 밤 10시 30분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박혜숙 감시원이 저를 쳐다봤지만 손님들 서빙하느라 바빴어요. 화장실 창문은 2층 높이였습니다. 아래는 뒷골목이었죠. 저는 변기 위에 올라섰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뛰어. 저는 눈을 감고 뛰었습니다. 2미터 아래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서 골목 밖으로 뛰었죠. 약속 장소는 100미터 떨어진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장 선생의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타요.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해냈다. 정말 해냈어. 심양역까지 20분 거리예요.
거기 여관에서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심양역 근처 신화여관이라는 낡은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302호실로 가세요. 왕철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선족이니까 말 통할 거예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관 계단을 올라 302호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담배를 물고 서 있었죠. 김소혜? 네, 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들어와. 방 안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 선생이 3천 위안이면 된다고 했는데요. 왕철이라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3천? 하. 꼬맹이, 한국 가는데 3천 위안이면 된다고 생각해? 최소 3만 위안은 있어야지. 뭐라고요? 그럼 장 선생님은? 장 선생? 그 친구 소개비로 이미 2천 위안 챙겼어. 넌 그냥 상품이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 선생이 날 판 거예요? 3만 위안 없으면 2가지 선택지야. 첫째, 허베이성 농촌 총각한테 팔아버린다. 둘째, 북한 보위부에 신고한다. 선택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장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번호가 바뀐 거였죠. 전화해봤자 소용없어. 어서 결정해. 왕철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뿌리쳤어요. 손 떼요. 인연이 순순히 안 가려고. 다른 남자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열어, 이년아.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작은 창문이 보였어요. 유리창이었죠. 저는 변기 뚜껑을 들어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깨졌어요. 날카로운 파편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깨진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유리 파편이 어깨를 찢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전연잡아. 저는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1층 높이 땅에 떨어지면서 무릎이 깨졌어요.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영하 10도의 겨울밤 심양역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고 무릎이 부어올랐어요. 역 대합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괴물 같은 제 모습이 비쳤죠. 변기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3,200위안은 여전히 속옷에 붙어 있었지만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경찰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게 남은 전부였어요. 자유를 꿈꾸게 해준 그 드라마들. 나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만이 저를 받쳐주고 있었죠. 심양역 화장실에서 떨며 밤을 보낸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자. 어디든 이곳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0년 11월 24일 오전 저는 어깨 상처에 휴지를 감고 역 매표소로 갔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참았어요. 단돈까지 한 장이요. 200위안. 북한과 가까운 곳이지만 그래서 더 조선족이 많을 거라 생각했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기차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깨 상처는 곰기 시작했고 열이 났죠. 3시간 만에 단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역 광장에서 조선족 억양의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저는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어머, 얘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제가 탈북자인데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따라와. 아주머니는 저를 뒷골목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국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나도 돕고 싶은데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3일 후 아주머니가 소개한 브로커가 저를 허베이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했죠. 하지만 도착한 곳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2020년 12월 1일 저는 리강이라는 45세 중국 농민에게 8천 위안에 팔렸습니다. 이게 내 새집이야. 벽돌집, 마당에는 개 2마리, 안에는 60대 시어머니와 20대 정신지체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 저 여자가 우리 며느리야? 아들이 군침을 흘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첫날 밤 리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8천 위안이나 줬어. 도망가려고 하지 마. 문 잠궈놨으니까.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는 힘으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밭일, 돼지 먹이기, 요리, 청소.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빗자루로 때렸어요. 쓸데없는 년 돈만 축냈지. 밤에는 리강이 왔습니다. 매일 밤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이었죠. 2021년 1월 15일 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개들이 짖기 시작했죠. 인연이 어딜 가려고. 리강이 저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마당에 묶어놨어요.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옆에서 밤새 서 있었죠. 다시 도망가려고 하면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2월 중순 상처가 골마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개에게 물린 종아리가 부어올랐어요. 고름이 나왔죠. 병원 가야 해요. 병원?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참아.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옆 마을에서 온 조선족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어요. 너 탈북자지?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30년 전에 넘어온 사람이야. 두만강 건너서. 정말요? 내 꼴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나도 팔려왔었어. 28살 때.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위험해. 들키면 나도 끝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 한국에서 온 분인데 탈북자들 돕는 일에. 정말이요? 응. 근데 비용이 필요해.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데 500만 원쯤.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그분들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된대. 일단 살고 봐야지. 아주머니는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 아무는 박씨 소개라고 해. 알겠지? 박씨. 네. 고맙습니다. 고맙긴. 나도 누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리강이 술 먹고 쓰러져 잘 때 저는 몰래 일어났습니다. 거실 전화기로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씨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어디 계세요? 허베이성 창저우시 근처 농촌이요. 상황이 어떠세요? 저
팔려왔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2주 후에 연락드릴게요. 준비하세요. 탈출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아무도.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도망가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강, 일어나. 인연이 또 도망가려고 해.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맨발이었죠. 잡아. 전연 잡아.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리강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종아리 상처에서 피가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기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어요. 마침 막차가 오고 있었죠. 아저씨, 태워주세요.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멀리서 리강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정말 살아야 해. 주머니에는 박씨 아주머니가 준 쪽지와 3,200위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요. 버스 안에서 밤을 보낸 저는 2021년 2월 28일 새벽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준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저 어제 전화했던. 네. 지금 어디세요? 베이징 서역이요. 좋아요. 30분 후에 여간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검은색 야구 모자 쓰고 있을게요. 30분 후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말을 했어요. 김소희 씨 맞죠? 저는 김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예요. 처음 듣는 한국 억양이었습니다. 북한 억양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김 목사님은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베이징 외곽 후통 골목 작은 집이었어요. 안에는 이미 4명이 더 있었죠. 모두 소희 씨처럼 한국 가려는 분들이에요. 함께 가실 겁니다. 50대 아주머니, 30대 부부, 그리고 17살 소년. 모두 탈북자였어요. 여러분, 2주 후 출발합니다. 베이징에서 윈난성 쿤민까지 기차로 이동하고 거기서 라오스 국경까지 차로 갑니다. 그 다음은 정글을 걸어서 태국까지 약 열흘 걸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당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한국 가서 갚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지급해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다니. 2021년 5월 3일 우리 5명은 쿤밍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36시간이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50대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우리 꼭 살아서 한국 가자. 네, 언니. 꼭요. 5월 5일 윈난성 징홍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현지 브로커를 만났어요. 40대 조선족 남자였죠. 내일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배낭에 물과 마른 식량만 챙기세요. 최대한 가볍게 다음날 새벽 4시 우리는 국경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정글이 시작됐어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부터 모기가 극성이었어요. 온몸이 물려서 부어올랐죠. 이 모기들 말라리아 옮겨요. 최대한 안 물리게 조심하세요. 브로커가 말했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셋째 날 저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9도가 넘었죠. 몸이 떨렸어요. 소희야, 괜찮아?
30대 부부 중 아내분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걷기 힘들었어요. 비틀거렸죠. 남편분이 제 배낭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메콩강이에요. 5월 8일 오후 우리는 드디어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갈색 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강폭이 200m는 됐죠. 저 건너가 라오스예요. 배로 건널 겁니다. 작은 나무배 두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눠 탔어요. 저는 50대 아주머니, 17살 소년과 함께 첫 번째 배에 탔죠. 배가 출발했습니다. 노를 젓는 뱃사공 옆에서 우리는 숨죽였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거세졌어요. 배가 흔들렸죠. 조심하세요. 중심 잡으세요. 뱃사공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큰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쳤어요. 아주머니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 으악! 언니!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갈색 물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아주머니가 물속에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안 돼. 언니. 17살 소년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아주머니의 손이 물 위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갔어요. 계속 가야 합니다. 뱃사공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어요. 라오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30대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고 소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죠.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갈색 물만 흘러갈 뿐이었죠. 10분 휴식. 그 다음 다시 걷습니다. 브로커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없이요. 라오스 정글은 더 험했습니다. 뱀이 나왔고 거머리가 달라붙었어요. 제 고열은 더 심해졌죠.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헛소리를 했어요. 30대 부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소희 씨, 조금만 더 가요. 5월 12일 우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마을이 보였어요. 성공했다. 드디어.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태국 경찰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손들어. 불법 입국자들. 우리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차에 실려 이민자 수용소로 갔어요. 수용소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막사였습니다. 수십 명의 난민들이 있었죠. 미얀마, 캄보디아, 북한.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한국 대사관과 연락되게 해달라고. 5월 26일 수용소 담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소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한국 국기가 달린 가방을 든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소희 씨 맞으시죠? 대한민국 방콕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 이제 살 수 있나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 탑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었죠. 메콩강에 빠진 아주머니, 평양에 남은 엄마와 동생, 그리고 지난 1년 8개월의 모든 고통. 언니, 저 살았어요. 제가 살았어요. 강물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2021년 7월 14일 오후 3시 47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듣던 그 말투였죠.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진짜였어요.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정말 여기가 한국이에요? 네, 김소희 씨.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곧 행복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12주간의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기숙사 방에 들어갔을 때 깨끗한 침대와 옷장이 있었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힘들면 언제든 상담원을 찾으세요.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안전한 침대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리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식당 사장 김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메콩강에 빠진 아주머니의 손이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악몽이었죠. 이후 매일 밤 똑같았습니다. 2021년 8월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면담실에서 2명의 조사관이 질문했어요. 김소희 씨, 39호실 외화벌이 조직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목표액 상납 시스템, 감시 체계, 그리고 성폭력? 식당 사장들이 목표 미달을 빌미로 여성 요원들을 성폭행합니다. 거부하면 본국 소환이에요. 가족이 정치 범수용소로.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조사관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마지막 날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소희 씨,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한미숙 씨와 여동생 김서연 씨가 2020년 12월 평양에서 평성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는요? 아닙니다. 하지만 성분 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배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저 때문이잖아요. 아닙니다. 북한 체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를 엄마와 동생이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10월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어요. 정착금 800만 원도 받았죠. 이제 새 삶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새 삶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첫날 손님이 물었습니다. 카드 되죠? 네. 카드요? 신용카드요. 받냐고요? 아, 네, 됩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빠르고 직설적이었죠. 저는 북한식 억양이 나올까봐 항상 조심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소희 씨 말투가 좀 이상한데 어디 출신이에요? 저 지방이요. 아, 그래서 사투리 쓰시는구나.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탈북자라고 하면 편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밤에는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렸죠. 저기요. 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2021년 11월 구로구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여성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소희 씨, 힘드시죠? 네.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PTSD예요.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혹시 저 같은 사람 많나요? 많죠. 특히 외화벌이 출신 여성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증상을 겪으세요. 그날 상담사가 저를 탈북 여성 자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 처음으로 모임에 갔어요. 작은 교회 지하 공간에 6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두 30에서 40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39호실 출신이에요. 한 언니가 반가워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나도 39호실. 중국 다른 식당에 있었어. 저는 선양이었어요. 다른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둥.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폭력, 감시, 목표액 압박, 인신매매. 한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직도 밤마다 꿈꿔. 사장놈이 방문 두드리는 소리. 나도 그래.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모임이 끝날 때 가장 나이 많은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우리는 피해자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남았다. 맞아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에 대한 죄책감,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낯선 사회의 편견. 이 모든 게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언니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2년 전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엄마,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언젠가 너희도 여기 올 수 있게 할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약속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서울 종로구. 제 사무실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탈북 여성인권단체 존엄의 목소리 대표 김소희. 3년 전 하나원을 나온 그 떨리던 여자가 이제 29명의 탈북 여성들을 돕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죠? 저도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후 3시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마감일이거든요. 북한 39호실 외화벌이 여성들의 성폭력 실태 보고서요. 대표님, 최종 검토 부탁드려요. 김지연 간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도 탈북자예요. 중국 옌지 식당 출신이죠.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21년 12월 처음 탈북 여성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소희 씨가 겪은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2022년 3월 저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심양 조선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목표 미달을 빌미로 5번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죠. 증언 후 한 국회의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국제사회에 알리겠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건요. 2022년 9월 저는 존엄의 목소리를 창립했습니다.
후원금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사무실은 구로구 반지하였죠. 대표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내담자였습니다. 35세 여성, 중국 다롄 식당 출신. 그녀의 눈빛에서 3년 전 제 모습을 봤어요. 언니, 저도 당했어요. 사장한테.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겪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2023년 5월 스위스 제네바.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외화벌이 조직은 여성을 도구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기계였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CNN. 북한 여성 인권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평성에 있는 엄마와 동생.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를 그들이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8월 3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중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소희야. 나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어요. 엄마 맞아? 그래, 딸아. 나랑 서연이 지금 중국에 있어. 너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할게. 3개월간의 준비 끝에 2024년 11월 2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엄마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달려왔어요. 저는 엄마를 껴안았죠. 4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우리도 살 수 있었어. 고마워, 딸아. 여동생 서연이도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는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 제외 2주 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존엄의 목소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탈북한 지 한 달 됐는데요. 39호실 출신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갈게요. 다음 날 저는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26세, 중국 심양 모란관 출신. 제가 일했던 바로 그 식당이었어요. 언니, 저도 모란관에 있었어요. 2022년부터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 2019년에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악몽 꿔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3년 전 제게 다른 언니들이 해줬던 것처럼요. 이제 괜찮아.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도구로 취급하지 않아. 당신은 인간이야. 존엄한 인간. 그녀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2019년 7월 평양을 떠나던 그날 느꼈던 불안은 이제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엄마가 써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소희야,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살아서, 내가 싸워서 우리도 살았어. 고맙다, 딸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5년 전 그 식당 화장실 창문을 넘을 때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제 상처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는 먼저 살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화장실 창문을 넘고 있을 겁니다. 메콩강을 건너고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여기 올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해줄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에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존엄한 인간. 그게 제가 찾은 삶의 의미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이 아팠죠. 하지만 존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처럼요.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